이것이 진정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지란 말입니까? 천하에 다시 없을 불효자라도 제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윤재의 절규가 사랑방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형들의 비릿한 조소뿐이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색된 유언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쓰인 듯 선명한 그 글귀들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윤재의 심장을 후벼 파고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진사댁의 광활한 옥토와 수백 칸에 달하는 본체는 모두 장남과 차남의 몫으로 돌아갔고 막내인 윤재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귀신이 나온다 하여 10년째 방치된 뒷산의 흉가 한 채와 집안의 가장 천한 식솔인 벙어리 하녀 연하뿐이었으니 이는 상속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가문에서 도려내겠다는 모욕적인 처사에 가까웠다. 상석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던 장남 윤식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으나 그 눈가에 어린 탐욕스러운 웃음기는 감출 수가 없었다. 막내야, 너무 서운해 마라. 아버님께서 평소 내 놈이 글공부에는 담을 쌓고 기생집이나 드나들며 풍류를 읊어대니 재물을 주어봤자 며칠 못 가 탕진할 것을 염려하신 게지. 그 낡은 별채라도 고쳤으면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말 못하는 계집이라도 하나 딸려보내니 밥수발은 들게 아니냐. 이 형이 보기에는 아버님의 깊은 뜻이 서려 있는 듯하구나. 윤식의 빈정거림에 옆에 앉아있던 차남 윤호마저 킬킬거리며 부채를 펴 입을 가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살찐 승냥이 때와 다를 바가 없어 윤재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삼키느라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방 안에는 아직 장례의 냄새가 가시지 않아 향불타는 매캐한 냄새와 문상객들이 흘리고 간 술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며칠 밤낮을 곡소리로 채웠던 진사댁의 화려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이 추악한 재산 다툼은 윤재에게 세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아버지는 평생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 서출도 아닌 정실소생인 윤재였지만 형들에 비해 유난히 자유분방하고 격식에 얽매이기 싫어했던 성정 탓에 아버지의 눈밖에 난 지 오래였다. 허나 핏줄을 나눈 자식에게 그것도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으로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윤재의 시선이 방구석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인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바로 유산의 일부인 연화였다. 소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빚어놓은 밀랍 인형 같았다. 윤재는 그녀를 잘 알지 못했다. 그저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거나 마당을 쓸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벙어리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녀가 입을 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쓸모없는 계집을 내게 떠넘기신 것인가. 윤재의 눈빛에 원망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렸다. 연화는 주위에서 오가는 고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혹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저 바닥에 나무 무늬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자, 이제 유언장 낭독도 끝났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별채로 옮기도록 해라. 본체의 기운이 쇠하니 잡스러운 것들은 빨리 치우는 게 상책이지. 장남 윤식은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축객령을 내렸다. 윤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봤자 수모만 더해질 뿐이었다. 형님들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 기꺼이 이 집을 나가드리리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아버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유언 뒤에 형님들의 간교한 혀가 놀아나지 않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것입니다. 윤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거칠게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윤재의 뜨거워진 얼굴을 때렸다. 마당에 걸린 청사초롱이 을씨년스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에는 그을린 듯한 먹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있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랑채를 벗어나 소슬대문 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사그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연화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옆구리에 낀 채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는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고양이의 그것처럼 은밀했다. 윤재는 멈춰서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분노의 화살이 애꿎은 그녀에게로 향하려는 찰나였다. 너도 내가 우스워 보이느냐? 빈털터리가 된 상전이라 무시하는 게냐? 윤재가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러나 연화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재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파국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혹은 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그 눈빛에 윤재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윤재보다 앞서 걸어가더니 굳게 닫힌 별채 쪽의 쪽문을 향해 손짓했다.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처럼 윤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폐가로 쫓겨나고 그 곁을 지키는 유일한 식솔이 말 못하는 하녀라니. 그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엽전 몇 점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함을 삼켰다. 진사댁의 그 거대한 위용 뒤로 하고 잡초가 무성해 발을 디딜 틈조차 없는 뒷산길로 접어드는 윤재의 등 뒤로 거친 바람이 몰아쳤다.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비명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별채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있었고 바닥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다. 윤재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앞서가는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거침없이 길을 찾아 나갔다. 그녀의 하얀 소복자락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풀거렸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이 캄캄한 밤길을 어찌 그리 잘하느냐? 윤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한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다만 가시덤불을 손으로 걷어내며 윤재가 지나갈 길을 터줄 뿐이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가 스칠 때마다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하녀의 손이라기엔 지나치게 단단하고 야무진 느낌이었다. 드디어 도착한 별채는 생각보다 더 처참한 몰골이었다. 기둥은 기울어져 위태로워 보였고 창호지는 다 찢어져 너덜거렸으며 마루 밑에서는 정체 모를 짐승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윤재는 망연자실하여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이곳이 내 집이란 말인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버리신 것인가? 그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어디선가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피어올랐다. 고개를 들어보니 연화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부시돌로 불을 피워 낡은 등잔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작은 불빛이 켜지자 폐가의 흉물스러운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연화는 미리 챙겨온 걸레로 방바닥의 묵은 먼지를 묵묵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그 뒷모습에서는 알 수 없는 기품마저 느껴졌다. 윤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남겼던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떠올렸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것이 숨겨져 있다. 당시에는 혼미한 정신에서 나온 헛소리라 여겼으나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봐, 연화라고 했지. 윤재가 잠긴 목소리로 불렀다. 연화가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헬쓱하고 창백한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너는 알고 있느냐? 아버님이 왜 하필 너를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을 내 몫으로 남기셨는지. 윤재의 질문은 허공을 맴돌다 사라졌다. 벙어리에게 묻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쓴 웃음을 지었다. 그때였다. 연화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윤재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낡은 서책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들이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예사로운 글씨가 아니었다. 윤재가 의아해하며 종이를 집어들려는 순간 밖에서 음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낡은 문풍지가 거칠게 떨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긁어대며 들어오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윤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문 쪽을 노려보았고 연화는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윤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이 낡은 집에는 무언가 있다. 그리고 이 말없는 하녀에게도 분명 내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가 내민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흐릿한 등잔불 아래서 확인한 종이에는 놀랍게도 집안의 구조도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윤재가 놀란 눈으로 연화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윤재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이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임을 직감했다. 새벽녘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에 윤재는 신음하며 눈을 떴다.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 대신 까칠한 거적대기의 느낌이 등판을 긁어댔고 코끝에는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석가래 사이로 뚫린 구멍에서 희뿌연 먼지가 햇살을 타고 춤을 추듯 내려오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구나. 윤재는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사댁의 도련님으로 따뜻한 아랫목에서 기지개를 켰건만 하루아침에 폐가나 다름없는 별채에서 눈을 뜨게 된 처지가 기가 막혔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입맛을 돋우던 12첩 반상은 고사하고 당장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조차 없는 현실이 뼛속까지 시렸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어젖혔다. 삐그덕거리는 문짝 소리가 마치 이 집이 지르는 비명처럼 들렸다. 마당으로 나서자 참담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무릎까지 자란 잡초는 마당을 점령한 지 오래였고 담벼락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흉물스러웠다.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흉가. 형들이 자신을 이곳에 유배 보낸 것은 단순히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아예 세상에서 잊힌 존재로 만들겠다는 악랄한 신보임이 분명했다. 윤재가 분을 참지 못해 마당에 굴러다니는 깨진 기와 조각을 걷어차자 풀숲에서 놀란 들쥐들이 후다닥 도망쳤다. 빌어먹을 이따위 곳에서 어찌 살란 말이냐. 그가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새들의 지적인 뿐이었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윤재는 홀린 듯 부엌으로 향했다. 다 쓰러져가는 부엌 아궁이. 앞에는 연화가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이 묻어 꼬질꼬질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아궁이 속의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다. 솥뚜껑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쌀은 어디서 난 게냐? 윤재가 퉁명스럽게 묻자 연화는 말없이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자루를 가리켰다. 어젯밤 그녀가 옆구리에 끼고 왔던 그 보따리였다. 그 안에는 쌀 한 뼘밥과 마른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낡은 붓과 먹이 들어있었다. 윤재는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은 절망에 빠져 술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 이 말 못하는 여종은 살 길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전인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연화가 차려낸 밥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빠진 사기 그릇에 담긴 거친 보리밥과 짠지 몇 조각, 그리고 맑은 숭늉이 전부였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으나 윤재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뜨자마자 거친 보리알이 목구멍을 긁고 넘어갔지만 뱃속이 따뜻해지자 비로소 살 것 같았다. 밥을 먹는 동안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묵묵히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억센 잡초들이 그녀의 손길에 맥없이 뽑혀나갔고 엉망이던 마당 한 귀퉁이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윤재는 밥그릇을 비우고 숭늉을 마시며 그녀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억울하지도 않은가? 원망스럽지도 않은가? 그만해라. 그런다고 무너진 집이 다시 서기라도 한단 말이냐? 윤재가 소리쳤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마음에 괜한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다. 연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윤재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묵묵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무시가 아닌 단단한 옹고집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윤재는 할 말을 잃고 마루에 벌러덩 드러 누웠다. 천장에 매달린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형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 걸 그랬나. 아니, 그랬다간 평생 개처럼 살아야 했을 것이다. 울분이 치솟았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갔다. 밤이 되자 별채는 다시금 공포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산짐승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고 문풍지는 바람에 떨며 기괴한 소리를 내뱉었다. 윤재는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잠이 올리 만무했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가 갉아먹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그것은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종이 위에 붓을 놀리는 소리처럼. 윤재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옆방인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연화가 머무는 방이었다. 윤재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루를 밟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연화의 방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앉아있는 연화는 낮에 그 초라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윤재가 가져왔던 낡은 종이 뭉치를 펼쳐놓고 그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붓을 쥔 손놀림은 유려했고 글을 써내려가는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배움이 깊은 선비에게서나 볼 법한 기품이 그녀의 온몸에서 배어나오고 있었다. 벙어리 하녀가 글을 안다고 윤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조선 팔도에 글을 아는 여종이 드물지는 않았으나 연화의 필체는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붓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빠르게 무언가를 계산하듯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윤재에게 보여주었던 집안의 구조도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힌 종이었다. 윤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버지가 그녀를 곁에 두셨던 이유가 단순히 수발을 들게 하려던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거대한 비밀, 혹은 가문의 명운을 뒤흔들 만한 무기를. 윤재는 문을 열고 들이닥치고 싶은 충동을 눌렀다. 지금 당장 그녀를 추궁한다면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고 벙어리 행세를 할 것이 뻔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 흉가에 갇힌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은 갇힌 것이 아니라 그녀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붓끝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윤재의 굳어버린 머릿속을 깨우는 파동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윤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지만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연화는 여전히 묵묵히 집안일을 했다. 아침을 차리고 마당을 쓸고 떨어진 문창호지를 구해와 문을 발랐다. 그러나 윤재의 눈에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물동이를 이는 균형 감각, 장작을 패는 요령, 심지어 마당에 널브러진 기와장을 정리하는 방식에도 모종의 질서와 법칙이 있는 듯했다. 오늘은 읍내에 다녀와야겠다. 윤재가 밥상을 물리며 넌지시 말을 던졌다. 연화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술이나 한 잔 걸치러 가는 것이니 신경 쓸 것 없다. 윤재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는 읍내의 지물포에 가서 종이와 먹을 구해올 생각이었다. 그녀가 밤마다 무엇을 적는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내 생각대로 글을 아는 것인지 시험해보기 위함이었다. 윤재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연화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녀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윤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왜 형님들이 보낸 첩자라도 만날까봐 겁나느냐. 윤재가 비아냥거렸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려다가 윤재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멈칫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던져버리고 대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답답하다는 심임을 했다. 윤재는 그 모습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벙어리 행세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정은 분명 목숨과 직결된 위험한 것일 터였다. 비켜라. 내 몸 하나 건사할 힘은 있다. 윤재는 연화를 뿌리치고 대문을 나섰다. 뒤를 돌아보니 연화가 대문 기둥을 붙잡고 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처연한 모습이 가슴을 찔렀지만 윤재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다. 읍내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혔다. 저기 진사댁 막내 도련님 아니야. 애벌. 꼴이 말이 아니네. 흉가로 쫓겨났다지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윤재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었다. 별채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연화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만이 그가 살 길이었다. 저작거리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윤재는 기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형들이 물려받은 논밭 중 가장 알짜배기 땅을 급하게 팔아치우려 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재산을 처분한단 말인가. 게다가 그 땅은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 땅이라 함부로 팔 수 없는 곳이었다. 윤재의 머릿속에 어젯밤 연화가 보고 있던 숫자들과 종이 뭉치가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 숫자들이 이 땅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지물포에 들르는 것도 잊은 채 급히 발길을 돌려 별채로 향했다. 무언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조바심이 그의 발목을 재촉했다. 윤재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별채 마당에 들어섰을 때 사방은 이미 어둑어둑해진 뒤였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 고요해야 할 별채 안에서 쿵쿵거리는 둔탁한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무거운 돌을 내려찍거나 바닥을 뜯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윤재는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낫을 집어들고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올라 쿵쾅거렸지만 그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 광경에 낫을 쥔 손에 힘이 풀릴 뻔했다. 방 안에는 연화가 있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깔려있던 낡은 장판을 걷어내고 그 밑에 드러난 나무 바닥을 쇠지렛대로 뜯어내고 있었다. 가냘픈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마루판이 들려 올라갔다. 윤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지금 못하는 짓이냐? 집을 아주 허물 작정이냐? 윤재의 고함 소리에 연화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흙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당황함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윤재가 다가가 그녀가 뜯어낸 바닥 밑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자줏빛 비단,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섞인 오래된 묵향이 코를 찔렀다. 이것이 무엇이냐?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화는 말없이 상자를 꺼내 윤재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어 상자의 자물쇠에 꽂았다. 딸각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책자 3권과 옥으로 만든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윤재는 홀린 듯 책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으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진사댁의 모든 재산 내역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형들이 나누어 가진 토지 문서와는 달랐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 아닌 가문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밀 자금의 흐름과 고을의 유력 인사들과 얽힌 채무관계, 그리고 상단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던 것이다. 이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윤재가 경악하며 물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붓을 들어 낡은 종이 위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재는 그녀의 붓끝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소녀의 아비는 대감마님의 재산을 관리하던 서사쇼씨였습니다. 아비가 역병으로 죽기 전
이 장부를 제게 맡기며 훗날 가문을 지킬 주인이 나타나면 전하라 하셨습니다. 윤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연화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았던 금고지기의 딸이자 가문의 심장을 쥐고 있는 열쇠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형님들이 아닌 내게 너를 맡기신 이유가? 윤재의 물음에 연화가 다시 붓을 움직였다. 대감마님께서는 두 형님의 탐욕이 가문을 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껍데기는 형님들께 주시고 알맹이는 도련님께 주신 것입니다. 허나 도련님께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이 장부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난날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막내 아들의 가능성을 믿고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를 시험하신 것이었다. 그 시각 본체의 사랑방에서는 윤식과 윤호가 왁자지껄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형님, 그 김진사 놈이 우리 논을 시세의 반값에 후려치려 하지 뭡니까? 급전이 필요해 보였나 봅니다. 차남 윤호가 킬킬거리며 술잔을 비웠다. 장남 윤식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다. 어차피 그 땅은 관리가 어려워 골치였어. 얼른 팔아치우고 한양에 올라가 벼슬길이나 뚫어보자꾸나.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화수분처럼 쏟아지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가문의 뿌리인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행위가 제사를 깎아먹는 짓임을, 그리고 그 땅을 사들이는 자들이 실은 가문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다시 별채,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윤재와 연화는 머리를 맞대고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다. 연화가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읍내 최대의 거상인 박대방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엄청난 액수의 빚이 기록되어 있었다. 연화가 붓을 들어 설명을 덧붙였다. 박대방은 현재 형님들께 땅을 사들이려는 자입니다. 허나 그는 실상 우리 가문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 형님들을 속여 헐값에 땅을 가로채려는 것입니다. 윤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런 괘씸한 놈들을 보았나. 내 당장 관아에 가서 고발하겠다.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연화가 다급하게 그의 소매를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윤재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그러나 힘있는 필체로 계책을 써내려갔다. 관아에 간들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대방은 사또와 결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덫을 놓아야 합니다. 박대방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화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재는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형들이 땅을 팔기로 계약하는 날, 그 자리에 나타나 박대방의 이중 장부를 폭로하고 그 빚을 근거로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동시에 역으로 박대방의 재산까지 압류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형들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윤재가 가문의 실권자임을 선포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가고 촛불이 짧아지도록 두 사람은 작전을 짰다. 윤재는 연화가 짚어주는 숫자 하나하나, 맥락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처음으로 글공부가 재미있다고 느껴졌다. 아니, 이것은 죽은 글공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기술이었다. 연화는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때로는 든든한 동지처럼 윤재를 이끌었다. 윤재는 문득 붓을 쥐고 있는 연화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가문을 살릴 지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화야, 윤재가 나지막이 불렀다. 연화가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짐이라 여겼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다오. 윤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가만히 윤재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말은 없었지만 그 온기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신뢰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그리고 남녀의 정을 넘어서는
끈끈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윤재의 행보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낮에는 읍내를 돌아다니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밤에는 연화와 함께 장부를 연구했다. 그는 박대방의 하수인들이 형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은밀히 감시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흉가에 사는 막내 도련님이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수군댔지만 윤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목표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다. 연화가 장부 틈에서 발견한 빛바랜 차용증 한 장이 결정적이었다. 거기에는 박대방이 윤재의 선친에게 돈을 빌리며 담보로 잡힌 그의 상단 본점 건물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박대방의 목줄을 그을 수 있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움켜쥐었다. 이것이다. 이걸로 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어. 환희에 찬 윤재가 연화를 끌어안으려다 멈칫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윤재에게 천군 만마와도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긴 이가 있었으니 바로 본체의 집사였다. 그는 형들에게 아부하며 뒷주머니를 차던 간교한 자로 윤재가 읍내를 쏘다니며 박대방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집사는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장남 윤식에게 달려갔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별채에서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듯합니다.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집과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요. 윤식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쫓겨난 주제에 딴 마음을 품어 내 오늘 그 싹을 아주 잘라버리겠다. 윤식은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별채로 향했다. 횃불을 든 하인들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어둠을 뚫고 별채로 다가오고 있었다. 방 안에서 낌새를 챈 연화가 급히 장부를 바닥 밑 공간에 숨기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부숴라.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끌어내. 위기의 순간 윤재가 연화의 앞을 막아서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부는 내가 지킬 테니 너는 몸을 피하거라. 뒷문으로 나가면 대나무 숲이 있다. 거기 숨어 있거라.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윤재의 손바닥에 급하게 글자를 적었다. 함께.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윤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방문이 부서져 나가고 횃불의 붉은 빛이 방 안을 침범했다. 윤재와 연화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서서 탐욕에 눈이 먼 형제들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준비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감히 장남 윤식의 고함 소리와 함께 억세게 생긴 하인들이 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윤재는 본능적으로 연화를 등 뒤로 감싸 안았으나 장정넷이 달려들어 팔다리를 꺾어 누르는 통에 속수무책이었다. 형님, 이게 무슨 폐륜입니까? 윤재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윤식의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다. 폐륜 내놈이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작당한 것이야말로 폐륜이다. 뒤져라. 이 방구석 어딘가에 분명 돈이 될 만한 것을 숨겼을 게다. 탐욕에 눈이 먼 윤식과 윤호는 방안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장판이 뜯겨나가고 세간살이가 박살나는 난장판 속에서 연화는 구석에 몰린 채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침내 윤호가 뜯겨나간 마루 밑에서 자줏빛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찾아냈다. 형님 찾았습니다.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윤호가 환호성을 지르며 상자를 흔들어대자 윤식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찢어졌다. 그는 상자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윤재를 비웃으며 내려다보았다. 보아라. 이 도둑놈아.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진사댁의 주인은 나다. 이 장부만 있으면 박대방과의 거래도 일사천리로 끝날 것이야. 윤식은 킬킬거리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이놈들을 광에 가두고 단단히 묶어두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 도둑질한 죄를 물을 것이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광에 갇힌 윤재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신음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패배감이었다. 다 끝났어. 놈들이 장부를 가져갔으니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윤재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자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였다. 포박된 손으로 기어온 그녀는 윤재의 어깨를 툭툭 치며 고개를 들어 올리게 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묶인 손을 비틀어 머리 뒤에 비녀를 뽑아내더니 입에 물고 능숙하게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너 대체. 윤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사이 연화는 순식간에 자신의 포박을 풀고 윤재의 밧줄마저 끊어내었다. 자유가 된 손목을 주무를 새도 없이 연화는 품속 깊은 곳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윤재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박대방이 선친에게 썼던 진짜 차용증 원본이었다. 윤재는 숨을 들이켰다. 아까 놈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연화가 기지를 발휘해 가장 중요한 문서는 몸에 지니고 상자 안에는 필사본 장부들만 남겨두었던 것이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 윤재는 감격에 겨워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 시간이 없다. 날이 밝으면 박대방이 본체로 올 것이다. 놈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막아야 해. 윤재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았다. 두 사람은 광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마당은 괴괴했다. 하인들은 승리에 도취해 술판을 버리다 채바 떨어져 있었다. 윤재와 연화는 그림자처럼 담을 넘어 읍내 쪽이 아닌 본체가 있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찢어진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거친 숨소리가 폐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최후의 질주였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진사댁 사랑채 마루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박대방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윤식과 윤호가 굽실거리며 앉아 있었다. 그들 옆에는 고을 사또까지 증인으로 참석해 있었다. 자, 이 문서에 수결만 하시면 진사댁의 옥토는 모두 대방 어른의 것이 됩니다. 대신 약속하신 대금은 즉시 치러주시는 것이지요. 윤식이 탐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박대방은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렇고 말고 내 자네 부친과의 정을 생각해서 시세보다 후하게 쳐주는 것이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멍청한 형제들 덕분에 빚은 탕감받고 알짜배기 땅까지 거저먹게 생겼으니 말이다. 윤식이 붓을 들어 먹물을 찍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그 계약은 무효요.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다. 흑투성이가 된 윤재가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윤식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은 가문의 재산을 훔치려다 들켜서 도망친 놈입니다. 당장 포졸들을 시켜 잡아들이십시오. 박대방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허허, 미치광이가 난동을 부리는구만. 어서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가. 하지만 윤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마루 위로 올라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재산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속이고 나으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는 사기극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윤재의 결기에 찬 목소리에 사또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사기극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윤재는 품에서 연화가 지켜낸 차용증을 꺼내 사또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보십시오. 박대방은 우리 가문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는커녕 이 어리석은 형님들을 속여 담보로 잡힌 자신의 건물 문서를 되찾고 땅까지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박대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문서입니다.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사또는 묵묵히 차용증을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선친의 인장과 함께 박대방의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박대방, 자네의 수결이 틀림없는데 어찌 된 일인가. 분위기가 급반전되자 윤식과 윤호는 턱을 덜덜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감을 느낀 박대방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건 갚았습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저놈이 옛날 문서를 들고 와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때였다. 묵묵히 윤재의 뒤에 서 있던 연화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윤재가 가져온 벼루와 붓을 집어들었다. 좌중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연화는 거침없는 필치로 하얀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갔다. 사각거리는 붓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녀가 쓴 글을 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녀는 김서사의 여식 연화라 하옵니다. 아비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박대방은 3년 전 흉년 때 쌀 500석을 빌려갔으며 이자는 원금의 3할, 상환일은 지난달 근예미였습니다. 또한 그는 관아의 허가 없이 밀무역을 하여 자금을 세탁하였으니 그 증거가 바로 박대방의 장부을 권 32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연화를 알아보았다. 네가 명필로 소문났던 김서사의 딸이란 말이냐?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또 다른 작은 첩자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박대방이 밀무역을 할 때 사용했던 비밀 표식이 적힌 장부의 사본이었다. 이것은 연화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해둔 결정적 증거였다. 사또는 박대방을 향해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다. 여봐라, 당장 박대방의 상단을 압수수색하고 저놈을 포박하라. 감히 관아를 능멸하고 양반 가문을 농락하려 들다니. 네,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아니 되옵니다. 억울합니다. 박대방이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윤식과 윤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아이고, 동생아, 우리는 몰랐다. 저 간사한 장사치 놈에게 속은 것뿐이다. 제발 형들을 용서해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에 윤재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형들을 내려다보았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하실 일이지요. 사또는 윤재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진사, 어른께서 자식 농사 하나는 제대로 지으셨구먼. 비록 막내이나 가문의 위기를 구하고 악을 징벌하였으니 자네야말로 진정한 상속자일세. 사또의 판결은 명쾌했다. 박대방과의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었고 그의 재산 일부는 윤재 가문의 배상금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형제 간의 상속 분쟁에 대해서는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장남과 차남의 자격을 박탈하고 막내 윤재에게 가문의 대소사를 관장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윤재는 조용히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소란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그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윤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도 같았다. 윤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가자. 집으로. 우리들의 집으로. 윤재의 말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두둑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대문을 나설 때 등 뒤에서는 여전히 형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곰팡이 냄새나는 흉가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지혜와 용기로 지켜낸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그들만의 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재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이제야 당신의 뜻을 알겠습니다. 가장 귀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고난을 함께할 동반자였음을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 어느덧 뒷산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한때 귀신이 나온다 하여 마을 사람들조차 눈길 주기를 꺼리던 낡은 별채는 이제 진사댁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무성했던 잡초는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연화가 심은 매화나무와 난초들이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뜯겨나갔던 문짝과 기둥은
윤재가 직접 대패질하여 윤기가 흐르는 새나무로 교체되었다. 담장 너머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는데 이는 과거에 방탕했던 한량이 아닌 가문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학문에 정진하는 윤재의 목소리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당에 배례하고 낮에는 소작인들을 살피며 밤에는 연화와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 모습은 실로 환골탈태라 할 만하여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사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짜 인물이 났다는 칭송이 자자했다. 반면 본체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화려하게 그지없던 사랑채는 주인의 몰락과 함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관아의 판결 이후 윤식과 윤호는 쥐 죽은 듯 지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아침마다 별채로 찾아와 윤재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는데 이는 형제로서의 우애 때문이 아니라 윤재가 내려주는 생활비가 없으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우님, 아니 가주 어른, 이번 달 쌀이 좀 부족하여. 윤식이 쭈뼛거리며 말을 꺼내면 윤재는 차가운 듯 하면서도 엄격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형님,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 논에 물길을 트는 일을 도우셨다 들었습니다. 그 팥은 쳐드릴 테니 가져가시지요. 윤재는 그들에게 공짜 돈을 주지 않았다. 노동의 대가만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이 땀의 가치를 깨닫도록 훈육하고 있는 것이었다. 형들은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윤재의 서슬퍼런 위엄과 연화의 매서운 눈초리가 무서워 군말 없이 쌀자루를 짊어지고 나가야 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길일, 별채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혼례식이 열렸다. 비단 휘장을 두르고 악공을 부르는 호화로운 예식은 아니었다. 그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셔 증인으로 삼은 소박한 자리였다. 윤재는 관복 대신 정갈한 도포를 입었고 연화는 화려한 화롯 대신 직접 수놓은 은은한 옥색 저고리를 입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떤 왕후장상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의 반려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를 맡은 촌장의 물음에 윤재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맹세합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어 연화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말 대신 윤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맑은 눈망울로 대답을 대신했다. 하객으로 참석한 소작농들과 이웃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고난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가 빚어낸 결실에 모두가 감복한 것이었다. 혼례가 끝난 후 윤재는 선친이 남긴 유산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연화와 상의하여 고을에 작은 서당을 짓고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한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니 마을 사람들은 윤재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했다. 연화 역시 뒷방마님으로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뛰어난 셈 실력과 안목으로 가문의 재산을 불려 나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아낙네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필담으로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녀의 붓끝에서 나오는 지혜는 고을 사또조차 자문을 구할 정도로 명철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벙어리 하녀라 부르지 않고 현명한 안방마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어느 늦은 밤, 윤재와 연화는 별채의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들 안에 매화나무, 그림자가 수묵화처럼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윤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제법 고워져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여전히 지난날의 고단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연화야,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만약 아버님께서 내게 천금을 물려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 나는 그것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었겠지. 아버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유산은 저 썩어빠진 돈꾀가 아니라 바로 너였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 윤재의 고백에 연화는 빙글의 미소를 지었다. 네, 약속하마. 다시는 너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치겠다고.
윤재가 속삭이자 연화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끄덕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듯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지난날의 폭풍우는 모두 지나가고 이제 그들 앞에는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다. 낡고 허름했던 별채는 이제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어 있었다.